매우 어려운 시장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혼돈, 네. 예, 뭐 케오스, 카오스 막 이러면서 혼돈 막 붙으면 막 그런 거창한 마음 붙는데 뭐 그런 것 안 떠올리고 또 그냥 혼돈이 이제 막 되게 떠오르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드물게 이제 보는 시장인데 시장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 가지 면으로 말할 수 있는데 시장에는 하드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소프트 데이터는 주로 심리적인 그런 그다음에 거시 변수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고요. 그다음에 하드 데이터라는 거는 주로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 같은.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 이렇게 말할 때 그 안에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서베이로 물어봐서 심리적인 대답, 예를 들면 앞으로 그 소비를 늘릴 거냐 안 늘릴 거냐 뭐 이런 걸 소비자 태도 지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소프트 데이터 쪽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경제 지표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재고라든지 신규 판매라든지 이런 건 전부 하드 데이터 쪽이에요. 서베이가 아니죠. 예, 그런 것들이 보통 섞여 있는데 네. 이번 시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가 이렇게 아예 괴리가 가지는 때가 많지 않은데 이번에 아예 따로 놀았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침체 징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네. 저희가 이제 침체가 오기 전에 침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미리미리 챙기기 때문에 보는데요. 그 보통 일반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때 이제 암기하기 쉽게 호프라고 HOPE라는 예, 요런 걸 갖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호프는 HOPE이지 않습니까? 그럼 H는 하우징, 예,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경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산을 저는 오랫동안 다뤄왔는데요. 주식 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특징이 있는데 주식 자산은 느리게 올라가고 빠르게 빠집니다. 부동산 자산은 빠르게 올라가고 천천히 빠져요. 이게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침체를 볼 때 부동산 쪽을 항상 보는 이유가 좀 빨리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호프가 왜 먼저 H가 있냐면 부동산 쪽에서 이미 그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O가 뭐냐면 오더, 뉴 오더, 신규 주문의 O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컨퍼런스 보드 지수 같은 데 보면은 신규 주문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얘가 죽기 시작하면은 수요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라는 게 뭐냐면 수요가 살아있어 가지고 이게 주문이 막 나오고 이러면서 계속 좋아지는 거니까 그 오더, 뉴 오더가 중요한데 요런 것들을 살펴볼 때 먼저 주택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얘를 또 보는 거고 그다음에 호프면은 P가 되잖아요. P는 뭐냐면 프라핏의 약자라서 이거는 뭐냐면 회사들 이익입니다. 마진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 1분기 실적인 경우에는 어떤 정도 나왔냐면은 전체 그 S&P 기업 전체 중에서 한 80% 이상이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거든요. 다만 그래서 굉장히 건전한 상태였고요. 다만 조금 달랐던 거는 그 서프라이즈 정도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요. 코로나 때 나빠졌다가 좋아질 때 그 엄청난 성장 속도는 GDP도 이제 점점 약해지거든요. 하지만 내년까지 얼마까지 보냐면 2%대 이상을 보는데 2%면은 미국 잠재에서 비해서는 아주 좋은 성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프라핏 관련해서 기업 이익도 나빠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2분기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시장이 계속 이제 왜 그러냐면 조금 가이던스 나쁘면 확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2분기를 좀 반영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HOP고 마지막에 E가 뭐냐면 인플로이먼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침체가 왔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침체가 적어도 그러니까 실업률이 꺾여가지고 올라가는 대부분은 실업률이 상당히 올라간 상태에서 왔고요. 적어도 꺾여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내려만 갔죠. 그러니까 3.6%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요거는 코로나 이후에 내려만 간 거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꺾이고도 한참 지나고 나서 침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체를 보는 지표를 볼 때는 그 지표만 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침체가 좀 멀다. 그래서 많은 월가들도 올해의 침체는 걱정하지 않는다. 온다면 23년, 24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그다음 대부분 23년 하반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지만 그 외에 침체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리브랜드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그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아주 신뢰도가 높은 쪽인데 그쪽에서는 침체 지수를 봤을 때는 5% 정도 봅니다. 그래서 뭐 과거로 보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침체는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참 어느 때하고 다르게 과다하게 미리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 심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렇죠. 시장이네요. 침체를 측정해 봤더니 원래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침체는 가장 먼저 어느 시장으로 오느냐 저는 많이 경험해요. 어느 시장으로 오냐면 하이힐드라 그러는 채권 중에서 기업 채권 중에서 등급이 낮은 채권 쪽으로 제일 먼저 와요. 네. 이게 무슨 당연히 그렇죠. 침체가 오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되니까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어떤 기업이냐면 등급이 낮은 기업이죠. 그럼 등급이 낮은 기업의 하이힐드 채권이 어떻게 되냐면은 등급이 높은 채권과 그 낮은 채권의 등급 차이가 확 나버리기 시작해요. 이걸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급이 조금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것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지금도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동안 없었던 한 490bp 정도 벌어져 있는데 요거 아주 위험 지표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위험 지표 나타났다 싶으면 700까지 가거든요. 그 금융위기 때는 너무 훨씬 크고요. 근데 어쨌든 이 하이힐드 지표도 침체를 반영했다고 하면 얘네들은 한 20%나 30%밖에 반영을 안 했는데 반해서 주가지수 있지 않습니까? 주가지수도 침체 지표거든요. 주가지수는 70% 반영했어요. 이 조사하는 기관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침체와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긴축 속도 이걸 어느 정도 반영해 놨냐면 올해 말에 2.75를 이미 시장에 반영한 정도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10년물 금리하고 2년물 금리가 이미 그걸 다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미 도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같으면은 당연히 이제 침체 우려가 있어서 빠진다고도 하지만 이 10년물 금리가 3.2를 넘어가서 이제 한 40년으로 보면은 10년물 금리의 최상단이 3.25인데 여기까지 가버렸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시장이 막 미리 막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소프트 데이터 쪽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데 하드 데이터는 정작 건전하다 아직. 이런 시장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를 믿어야 될지. 그래서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런 식으로 아직 하드 데이터가 침체를 말해주지 않지만 우려감으로 빠지고 이 소프트 데이터는 먼저 두려워서 일단 정리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조 이상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 그 포트 안에 현금 비중이 지금처럼 높았던 적이 없는 거죠.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참여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는 말로 할 수 없이 위기를 말해주는 반면에 아직 하드 데이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직도 좋은 그런 모습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막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오는 그런 어떤 혼동?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런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서 훨씬 더 공포스러웠던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느냐 부분은 하드 데이터가 어쨌든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부분뿐만 아니라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시장은 전쟁이 끝나야 유가가 이제 떨어지고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전쟁은 앞으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끝나면 아마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겠지만 사실 만만치 않은 요인들도 있으니 누구도 짐작은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라도 만약의 경우 지금 전 세계에서 원유 생산량의 순위로 보면은 사실 미국이 제일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막 이런 데들인데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오펙 플러스 3국이 모두 지금 원유 증산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과 원수진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관계가 안 좋아졌죠. 왜 오랫동안 원래 혈맹이었는데 미국의 이제 이전 대통령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 이거를 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완전히 돌아서 있는데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바이든이 6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한다. 빈살만을 만나러 간다.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빈살만이 바이든에게 너가 그렇게 정말 다급하면 와서 꿇어. 라고 한 것과 같아요. 네. 그리고 가서 만나는 거거든요. 이건 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두 달 전에는 원래 사우디아라비아가 완전 삐졌던 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켜주던 패트리어트를 빼버렸거든요. 미국이 오랫동안 이게 지켜주던 나라였는데. 그게 약간 이제 그 오일 그 네. 달러 가치, 그 석유의 가치가 조금 줄어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미국이 이제 석유의 수출국이 됐으니까 2019년부터 셰일을 하게 된 바람에 이제 너희들 눈치 보지 않아도 돼.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이 혈맹의 역사는 70년대 오일 쇼크 딱 그때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때 키신저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맺은 밀약 그때로부터 사실 페트로머니라 그러는 원유 그렇죠.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지켜왔던 건데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역사가 있어요. 뭐 9.11을 일으킨 게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드러내고 괜히 가만히 있는 이란을 때려서 뭐 이런 식으로요.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모슬렘 관련된 강경은 전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다른 쪽을 타겟을 잡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끊어버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바이든은 정말 빈살만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잖아요. 아까 패트리어트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만큼 이제 미국이 현재 에너지에 관련된 다급함이 있는 건데 제 말은 뭐냐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태도도 바꿨죠. 그다음에 이란과 협상 중이죠. 뭐 이렇다 할 하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해결이 되면은 전쟁이 안 끝나도 네. 원유 증산량이 올라와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적어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요게 사실 전쟁이 지금 시작돼가지고 몇 개월이 지나 4개월째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는 동안에 계속 위기나 어려움은 있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시간이 가면서 이 해결책이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반기 들어가서 이제 이 3분기나 이랬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차곡차곡 뉴스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저께 발표한 중국 관세를 낮추는 것도 미국의 연구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CPI를 물가를 1% 정도는 내려줄 걸로 보거든요. 중국 관세를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의 수입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대부분 중국에서 그렇죠. 수입하니까. 그럼 그게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들이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하드 데이터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낮아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앞서서 반영했던 공포감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게 될 수 있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시장이 왜 그렇게 빨리 안 움직이냐면 이 중요한 변수가 둘 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전쟁. 그건 뭐 아무도 맞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국의 셧다운 관련해서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게 얼마나 더 기승을 부릴지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니까 시장이 쉽게 돌아서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옛날에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런 것처럼 시간은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계속 준비해 온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곡물 관련된 농산물 에그플레이션 요것도 사실 이미 예고가 돼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크라이나에서 파종 못했죠. 그 다음에 8월 달 되면은 이제 수확 못하면 뭐 정말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정말 힘든 인플레이션인 건 분명한데 시장은 항상 그거가 얘기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흐름도 항상 있는 거죠. 다만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요번이 시장이 어려웠던 이유는 전쟁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였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빠르게 해결할 수는 없었던 문제였다라는 거고 그게 시장을 지금 엄청 힘들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좀 그 심리가 지배하는 좀 두려움과 공포의 그런 심리가 지배하는 시장이지만 조금 이제 그 시장 그 낙관적으로 본다면은 그 시장은 언제든지 그 해결책을 마련해 왔고 그렇죠. 다시 증시는 올라간다. 네, 그게 짧게든 길게든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지금 충분히 침체를 70% 반영했다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는 그 주가에 관련돼서도 최저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가 바닥이나 이런 것들을 따질 때
바닥은 없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사실 뭐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도 있고 충분히 다 있으니까 저는 바닥을 논할 수는 없는데 이 지금의 이익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이익으로는 정말 그 이익을 나타내는 그런 가격으로 볼 때는 이론적인 최저는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말하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뭐 16.5배 뭐 요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16.9배, 7배를 찍은 게 벌써 뭐 여러 번 그렇게 또 조금 하락 올랐다 이래서 그렇지. 역사적 평균이 16이에요. 10년. 아, 10년 평균이. 그러면 10년 평균이란 게 뭐냐면은 지난 10년 전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주가로 나타낸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아는 대단한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 제꼈느냐. 기하급수 기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총 1조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포춘 500 기업은 네. 20년이 평균 걸렸는데 네. 요즘 기업들은 6개월이 안 걸리는 기업들이 막 나오는 정도로 왜 그러냐면 IT 버블 때 그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 말고 실제로 현금이 많고 실제 이익으로 이거를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나간 10년 동안의 실적의 평균이라고 하면 정말 미국을 10년 전으로 되돌린 거와 같기 때문에 이 가격은 정말 충분히 할인한 가격은 맞겠죠. 근데 이 가격에 지금 얼마 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 월가에서도 한 50% 정도는 바닥인 건 맞다. 다만 모멘텀이 없어서 반등이 나오지는 못한다. 다가 50%는 한 차례 더 있다. 왜 어떤 얘기냐면 아직 시장에서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제일 신뢰하는 지표가 뭐냐면 무조건 믿는 지표가 그 항복이라는 거예요. 항복. 네. 그래서 뭐냐면 나 이제 다 싫어. 나 무조건 팔아. 이게 나오는 거죠. 옛날에 저 주식 브로커 때 무슨 속담이 있었냐면 개인들 툼에 두 번째 나올 때 무조건 사라. 이게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달리면요. 정말 어느 순간에 다 던져버리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요. 네. 제가 가끔씩 드는 사례인데 여기 저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식 브로커 때 가장 인상적인 일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한 5년 정도로 기억나는데 고객분이 아침 일찍 찾아오셨어요. 증권사는 아침에 7시 반부터 회의를 합니다. 네. 막 회의를 하고 있는 중간인데 오셔가지고 두드리면서 나오라 그래서 나갔더니 내 주식을 아침에 그냥 다 팔자를 내놔라는 거예요. 보통 팔자를 낼 때 하한가 주문을 내는데 하한가로 팔리진 않고 그냥 첫 개시 가격에 다 팔리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고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밤새 한 잠도 못 잤다. 그때가 막 걸프 막 이런 거 있고 막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막 이런 얘기들 나오던 때라 대북 관련해서 자기가 불안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무조건 팔아달라고 했는데 뭐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그 해 가장 바닥에다가 다 파신 거예요. 그날 시초가가 그 해 가장 바닥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만큼 견딜 수 없게 사람을 이미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도 그것마저도 다 털어버려야 될 만큼 공포감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게 항복 국면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증시에서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월가에서는 아직 항복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전체적인 의견은 거의 바닥에 이르렀고 여기서 옆으로 가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의견도 상당히 많고 다만 반등이 나오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 데이터로 확인하는 국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어떤 그 데이터 팩트를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바로 쭉쭉쭉 올라가거나 이럴 수는 없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날짜가 차야만 증명되는 것들. 왜냐하면은 한 달의 인플레이션만으로 우리가 야 이제 됐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3개월, 네. 그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날짜가 필요한 데이터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닥을 차례차례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확 내려가서 옆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들리는 뭐 침체 앞으로 악화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차례차례 앞으로도 반영된다라고 보시는 마셔도 되는 게 시장은 3개월에서 6개월 빨리 갑니다. 언제나 그래왔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1월부터 4월까지 특히 4월에 이렇게 확 많이 빠지고 5월 초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여기서 진짜 더 떨어질 것만 같긴 한데 그렇죠. 많이 충분히 또 지수에 반영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거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 예,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S&P 500은 네. 또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 이 나스닥은 보면 훨씬 더 빠졌잖아요. 훨씬 많이 한 빠졌죠. 30%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뭐 특별히 좀 뭐 우선은
첫 번째 이 나스닥을 움직이게 했던 하락을 시켰던 첫 번째 요인은 뭐였냐면 이 시장을 앞으로 예정된 어떤 악재가 사실 우리를 두렵게 했던 악재가 인플레이션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결과가 긴축이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 긴축이 사실 지금 이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작년도에 연준이 말하던 그런 패턴을 지키기만 했으면 근데 갑자기 11월 달에 말을 바꾸면서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포감을 확 뒤집어 씌운 것과 같아. 원래 2023년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연준은 충분히 공급단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템포러리하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하다, 막 이렇게 말했다가 갑자기 바꿔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굳게 믿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맞는지 모르겠다 나도 이렇게 하면 갑자기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연준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연준이 뭔가 지금 그런 중대한 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제롬 파월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말을 바꿔왔어요. 가장 최근에도.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원인은 인플레이션이 가져온 결과 긴축에 대한 부분이 몇 번까지 할지 모르겠다. 얼마까지 긴축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이게 나스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 사실 나스닥은 기술주이기 때문에 기술주는 기본적으로 금리에 가장 민감한 주식들이죠. 네. 어떤 의미에서 민감하냐면 금리가 5%일 때와 금리가 1%일 때 기술주의 적정 주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기술주 중에서도 그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해하기 쉬운 게 제약주 같은 것들인데 제약주 중에서도 특히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 생각해 보시면 한 5년 정도 적자만 내다가 6년 차에 신약 개발을 했는데 임상 3상을 통과하면서 바로 이게 판매되기 시작하면은 그냥 바로 1,000억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비즈니스의 특성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 만약에 이 A라는 바이오 기업의 적정 주가를 따질 때 지금 만약에 금리가 1%라면은 사실 1% 금리로 할인을 할 때는 그 금리 할인 식에서 보면은 N승 부분이 아예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0이나 1이나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는 5년 뒤에 이익을 지금 그냥 이익처럼 계산을 해도 크게 문제가 왜냐하면 연도별로 금리로 할인되는 이게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5%라면은 5년 뒤에 지금 5%고 5년이면은 그 5년의 시간을 금리로 할인을 하면은 지금 1,000억 벌 수 있는, 그러니까 5년 뒤에 1,000억을 할인을 해놓으면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기술주, 특히 지금 적자인 기술주에게는 치명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이게 1% 이자라고 하면 뭐 5% 이자면 이게 사실 5배잖아요. 그렇죠. 이게 벌써 5년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동안 5%만 내면 되었던 건데. 그렇죠. 이거 25%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버틸 수 있는 게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업이. 그게 이제 보통 저희가 말하는 조달금리 개념이에요. 기업들이 자기 자본이 없는 약한 기업들이 조달금리가 지나간 한 40년 동안 금리가 완전 저금리였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큰 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기업이 앞으로 3년 내에 이익을 낼 수만 있다면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자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있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이런 건데요. 금리가 높아지면 건설 경기가 나빠진다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건설은 프로젝트로 이루어지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다 대부분 빌려서 해요. 그러니까 이 빌려서 한 돈이 금리가 1%면은 정말 시행해 볼 수 있는데 5%면은 그래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중간에 이제 아파트 짓는 건을 하고 있는데 그 땅 파고 있다가 문화재가 딱 나와버리면 그 프로젝트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문화재 나오면 중지되는 거 아시죠? 네. 다 중지하고. 그러면 그 이자를 감당 못해서 그냥 무조건 다 망하는 겁니다. 갭투자랑도 비슷한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그 조달금리라는 건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주 얘기하고도 여러분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술주를 앞으로도 투자해야 되느냐 혹은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야 되느냐를 계산할 때 중요한 지금 앞에 나온 그 흐름대로 이해하신다면 금리가 앞으로 올라간다면 얼마큼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내년도, 내후년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4% 5%대 금리 시대가 올 거라고 본다면 기술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인플레이션 이게 이 일시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두 달짜리는 아니지만 예. 올해 말에도 아마도 이제 5%대가 가능할 정도로 미국 같은 경우에요. 근데 내년도 중반 이후에는 또 다시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떨어질 거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만 한다면 사실상 실질적인 그런 금리 자체는 과거의 저금리로 돌아갈 거라고 보는 쪽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저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이 금융시장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은 수십 년 동안에 어떤 일이 반복되어 왔냐면 경기가 나빠져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것들을 매번 반복해 왔는데 그게 이제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코로나 때처럼 그러면 이제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은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금리는 올릴 때 아무렇게나 올리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가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이 되게 돼요. 그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냐면 금리를 올려서 경제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만 올리도록 되어 있는 거죠. 금리를 더 많이 올려버리면 무너져 버려요. 그런 사태는 가장 최근에는 2018년도 12월 달에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마지막으로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경제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12월 달에 20%를 단박에 빠져버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연준이 부랴부랴 2019년도에 중반부터 3번 금리를 또 바로 내려버렸습니다. 보험적 금리 인하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미국의 그런 장기적인 역사에서 보면 연준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린 다음에 다시 좋아졌을 때 금리를 올리는 일이 반복됐는데 그때 뭐 베이비 스텝이라 그래서 조금씩 올리면서 여러 번, 열 몇 번씩 올리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몇 번 올렸냐면 9번 올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올리긴 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전번 침체에 의해서 돈을 풀었다가 금리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금리를 올릴 때 최종적으로 올렸던 그걸 저희는 터미널 레이트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연준이 올렸던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수십 년에 걸쳐서. 네. 그래서 그걸 따라서 미국 10년물 금리도 이렇게 선을 그으면 꼭대기 이제 80년도까지는 뒤쪽은 계속 올라갔는데 20 몇 프로까지 막 올라갔는데 그다음부터는 10년물 금리도 올라봤자 이게 계속 선을 이으면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계산한 10년물 최종 금리가 3.25였던 거죠. 네. 그건 10년물 금리는 시중금리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나타났냐? 연준 자체도 지난번 마지막 터미널 레이트가 2.75인가까지 올리고 나서 무너져 버렸고 그래서 그러면 체력이 견딜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경제가 견딜 수 있는 그런 금리를 얼마로 보냐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걸 넘어버리면 경제가 무너지니까 네. 그걸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중립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 FMC에도 이제 중립금리를 몇 프로를 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롱거런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점도표 점도표 안에 쓸 때 롱거런 항목에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연준은 2.4라고 발표했어요. 2.4는 사실 지난번 중립금리보다 낮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미국이 뭐 양적 완화하고 다 했지만 코로나 때 막 다 했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었어도 미국의 체력이 좋아진 거로 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해 말에 2.75까지 올린다고 하면 그 얘기인즉슨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리는 거고 물론 아직 중립금리는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전부 2.5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2.5 정도를 봤을 때 연준이 거기 이상 올리지 못할 거라고 보는 월가의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쪽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올릴 수는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연준도 뭘 알고 있느냐? 바로 내려야 돼요. 네.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침체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침체가 아니고 앞으로 침체가 올 거라고 말할 때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지금 침체가 아닌 거를 지표로 자꾸 증명한 다음에 다음 침체는 연준이 어떻게든 막으려는 기술을 좀 갖고 있다. 과거엔 못 막았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도 2019년도에 보험적 금리 인하 같은 걸 통해서 바로 이 경기를 되살려 놓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 월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짧은 침체가 올 거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혹은 뭐 슬로우플레이션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최근에 블러드라든지 몇몇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바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슬슬 하고 있어요. 매판데도 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얘기인즉슨 그들은 그거를 자기의 도구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혹시라도 세게 올려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해 말에 올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바로 내리는 것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 올렸을 때 침체가 왔느냐 안 왔느냐를 따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을 세게 했던 경우가 8번 있는데 지금까지 그 중에 3번은 성공했어요. 언제냐면은 65년, 84년, 94년. 네. 요 3번은 성공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침체가 와버렸어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한테 큰 관심사 아닙니까? 침체가 올까 안 올까? 근데 이게 이제 사례 데이터로는 8번 중에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긴축을 세게 했고 그랬을 때 침체가 온 경우는 8번 중에서 3번 빼고 5번이니까 확률적으로는 38% 되나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37.5%. 네, 그 정도 되니까 뭐 무조건 높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 3번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바로 금리 인하를 5개월에서 12개월 내에 해버린 거예요. 바로 또 나오는군요. 네.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시장이 만약에 이거를 너무 뭐 기대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잘못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뭐 초반부터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연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상당한 경험의 툴들을 경험에 의한 도구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QT를 할 때도 2019년도에 QT를 할 때 양적 축소를 할 때는 대책 없이 해서 문제들이 좀 생겼지만은 지금은 그 스탠딩 레포라는 그런 제도들을 또 준비를 다 해놨어요. 네. 이거 갑자기 이거를 채권을 풀었을 때 금리가 지준이 움직이게 되는데 쇼크가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준이 좀 그동안의 실패 경험들을 매번 극복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해왔는데 코로나 때도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대응해 버리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2번 만에 다 내려버렸잖아요. 예전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또 그다음에 그 SMCCF라 그래가지고 정급 본드들을 사주는 네. 그러니까 연준 역사상 그게 아무 때나 쓰진 않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탁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연준이 굉장히 대응에 이미 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책 없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쫓아가다가 막 올려가지고 막 망가뜨리고 막 이런 시나리오만 생각하고 계시다면 저는 사실 뭐 20년 이쪽에서 있었지만은 저는 연준을 굉장히 자세히 열심히 보고 투자한 쪽이에요. 그래서 큰 실패 없었고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제 그러면 뭐 작년도에 왜 그렇게 말을 바꿨냐 이 얘기는 뭐 다음 질문이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사실 연준이 실수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침체가 이제 지금도 이만큼 빠졌는데 침체까지 오면은 도대체 내가 얼마를 빠지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장은 그렇게 예상했던 대로 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의 역사를 잘 모르고 짧다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빠지면 이게 그 항상 그 교과서나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말하시는 거 보면 이게 결국에 시장 우상향한다고는 하지만 네. 그게 안 보이고 네, 그렇죠. 지식으로만 알고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여기서 그냥 투매를 해버리고 끝내버리는 맞죠. 건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재들과 이런 역사를 볼 때 시간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또 올라갈 수 있다.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건 네. 아주 큰 거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타이밍을 못 맞췄다 그래서 완전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타이밍은 혹시 못 맞췄을지라도 내가 그 시장에서 완전히 그냥 그 파산하는 그런 식이 되지 않도록 구조 자체를 아예 그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한 자산은 남아 있어서 내가 버텨버리는 바람에 괜찮아질 수 있도록 그럼 어떤 자산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이제 이 상황이 되면은 지금 상황에 모든 거 뭐든지 들고 있으면 된다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들고 있어도 되는 거란 얘기인 즉슨 뒤집어 말하면 지금 살려는 사람은 사도 된다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시기적으로만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기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나가면 바보예요. 네.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뭘 들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들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면 지금 사도 되는 거 이런 거 구별을 할 때 제가 뭐 우량 자산들에 대해서 다 뭐 광범위하게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요즘 가장 좀 뭐랄까 관심을 가지시고 구별을 해야 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기술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주는 이제 전체적으로 빠졌고 네. 사실 무서울 정도인데 강도가 네. 그 어느 정도냐면은 나스닥은 그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기업이 전체 그 나스닥 전체 기업 중에 40%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중에서 그러니까 적자인 기업 있잖아요.
71% 급락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랬을 때 지금은 이거를 막 반대로 막 이제는 기술 다 버려야 된다. 기술주 사이클의 이제 끝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 제가 생각할 때 기술주 부분에서 이제 버텨도 되는 기술주. 그 얘기인즉슨 지금 사도 되는 기술주와 같겠죠. 아무래도 만약에 좀 뭐 체리 피킹이란 말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가치 투자란 말도 다 충분히 하락했을 때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더 많이 하락한 분야 쪽을 한번 보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이 하락한 게 진짜로 문제가 있어서 더 많이 하락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주 같은 경우는 뭘 주의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기술주를 투자할 때 기술주의 투자할 때 기술주 사이클이라는 걸 참조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기술이라는 건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 단계까지 가는 동안에 약간의 그런 그 커브를 그리게 돼 있는데 뭐 우리가 보통 캐즘이라고 해서 일반 대중들이 아니라 얼리 어답터들만 쓰는 시기가 있는데 네. 그때는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얼리 어답터들만 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팔리는 양이 안 돼서 그 기술로 인한 기업들이 충분히 돈을 버는 상태까지 못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캐즘에 들어가기 전에 끝나는 기업도 많고 끝나는 기술도 많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만약에 그 캐즘을 넘어서서 얼리 어답터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편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중요한 건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주에서는 여러 가지 법칙 중에서 라이트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그러니까 가격이 20%씩 하락한다.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690만 대 정도 팔려가지고 글로벌리 그러니까 대중화율이 7.8%였거든요. 네. 그러면 690만 대가 2배로 올해 팔린다면 더 팔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팔리면 단가는 20% 떨어지는 법칙이 있어요. 그럼 전기차 값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네. 근데 지금 실감이 되시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다 전기차 관련된 기술에 뛰어든 것 같아요. 그 배터리가 됐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네.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은 전부 막 자율주행 뭐 해가지고 그죠? 막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기술 개발인 것 같지만 이 기술 개발에 의해서 사람들이 얘를 더 많이 사게 되면 단가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리는 그런 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중화율은 묘한 게 있는데 대중화율이 5%대 있을 때는 성장하는 속도 그러니까 뭐 매출이라든지 기업이 어떤 기술이 성장하는 속도가 있다면 이 대중화율이 10%를 넘어가는 순간 4배가 빨라져요. 그런데 전기차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속도의 4배가 빨라진다요. 그러면 당연히 4배가 빨라지면 만약에 생산이 4배가 된다면 아까 20%씩 떨어지는 단가를 보면 엄청나게 올해 내년 안에 단가도 많이 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도 글로벌 전쟁 아닌가요? 맞아요. 한국의 3사도 뭐 이게 원통형이니 뭐 이런 거 다 이게 전부 단가 떨어뜨리는 전쟁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을 투자할 때 이제 좀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아직 그 기술에 반한 상태의 그러니까 놀라움과 그런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매력을 느끼는 단계에 있는 기술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화율이 10% 넘어가면서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캐즘을 통과해서 대중화되는 게 어느 정도 확고하게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전기차도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테슬라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고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지금같이 좀 많이 선택받는 차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그렇게까지 못했거든요. 네. 확산 속도가. 네. 근데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투자하는 기술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른 기술인지를 보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기술주 투자 곡선 관련해서 투자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저희가 이제 가트너가 말하는 하이프 곡선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요. 하이프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술주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커브로 나타낸 건데 항상 이렇다는 거. 처음에는 엄청 매력에 의해서 주가가 기대감으로 확 오르고 급등하는 국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엄청나게 바닥까지 떨어지는 국면이 오는데 이게 하이프 곡선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환멸의 곡선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주가 빠져버리고 막 70%까지 빠져버리면 너무 화가 나는. 그걸 산 사람들이
뭐냐 이거. 예,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막 던지고 이제 취급을 못 받는 그런 구간이 있고 반드시 거기서부터 다시 대중적으로 팔리는 그런 상황이 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중화율이 이제 5%, 7%, 10%를 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술주를 선택할 때 그런 면에서는 이 환멸의 곡선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긴 했으나 네. 아직 대중화됐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 말하면은 되게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예를 들면 엄청나게 확 바람이 일었다가 지금은 쫙 가라앉아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메타버스 같은 것들은 붐은 일긴 일었는데 얘가 돈을 아직 벌고 있지는 그런 못한.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이제 기술주 P2E라든지 메타버스 NFT라든지 이거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막 그런 테마주처럼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술주는 항상 처음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다가 그 다음에 어떤 지금 같은 조정을 만나가지고 나온 결과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낄 정도로 심지어는 OCI라고 하는 태양광 얘조차도 제 기억에 2009년도 금융위기 막 이럴 때는 제 기억에 한 주 1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걔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신재생 시대가 오기 전까지. 예. 지금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 같은 거는 어떤 정도 되냐면은 그 페리티라고 말하는데 일반 그 화석 연료보다 비용이 덜 들어가는 단계까지 기술이 발전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한 환멸의 기간을 지나서 이제는 대중화되는 때로 이미 들어선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 곡선이 대부분 이런 곡선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기술주가 그 곡선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보는 게 필요하고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비용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고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는 이런 우려감 속에 있을 때는 이익을 낼 수 있느냐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대중화율이 10%대 들어가 있는 이런 기술들을 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거를 기술주 쪽에서도 뭐냐면 듀레이션이 짧은 기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보면은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단가를 많이 떨어뜨리고 대중화 판매가 되면서 이제 기술이라는 게 무슨 로봇 청소기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로봇을 구매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타난 시기, 이런 시기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꿈마음 먹는 그런 단계를 이제 이미 다 통과를 해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게 실제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또 그게 몇 개의 기술이 융합되면서 실제로 돈을 버는 게 빨라질 때, 그런 어떤 분기점을 맞으려고 하는 그런 기술들은 여전히 지금 기술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이런 어려운 때를 벗어나고 나면 또다시 이제 각광을 받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기술주에 대해서는 지금이 오히려 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모든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중에서 상당히 우리의 머리를 즐겁게 했던,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런 시대가 온다면 얘는 당연히 오르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시대가 오는 데는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특별히 꼭 마음을 두셔야 될 건 기술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기하급수 곡선의 이제 곡선의 무릎이라고 말하는데 기술들이 빨리 발달하기 때문에 이 대중화율이 올라가는 그 시기가 예전보다 훨씬 짧아졌습니다. 옛날에 IT 버블을 자꾸 비교하면서 그거랑 말씀하시는데 비슷하지도 않은 이유가 IT 버블 때는 기술 곡선이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기술 곡선이 누워 있으면 무슨 문제냐면 작년과 올해의 기술 발전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렇게 돌아서 기하급수 곡선의 무릎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1년이 IT 버블 때 1년이 아니에요. 1년 만에 3가지 기술이 융합되면서 예를 들어서 유전체 관련된 그런 DNA 시퀀싱이나 그다음에 그 진 에디팅 같은 것들은 그 자체만이 아니라 다른 기술이 같이 융합을 하면서 속도를 확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원칙에 관한 얘기지 메타버스 시대가 과거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는 건 분명히 맞죠. 다만 지금 그 주요 기업들이
다 돈을 버는 게 증명돼 있는 그런 쪽이 아니다 보니 메타버스 관련된 투자를 하실 때도 이전에 전문가들이 아마 XR 쪽을 먼저 노려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 의미죠. 메타버스 그 밸류체인 안에서 XR이 먼저 돈을 벌 거다. 네. 그러면 투자를 하더라도 XR 위주로 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저도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지. 항상 기술 곡선이 있으니까 다 좋은데 지금 투자해도 되는데 좀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려면 지금같이 이렇게 인플레이션 위협과 금리 인상, 긴축 위협이 있을 때는 지금 이미 대중화율이 높아서 수익성이 증명돼 있는 그러면서도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예, 수익률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흥미로운 게요. 또 이렇게 다른 신문들을 보니까 자료들을 보니까 거기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성장주는 사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가치주로 가라고 네. 금리가 또 오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성장주에서도 이익에 네. 그런 게 이제 가시화되는 그런 거를 보는 게 더 좋다라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치주를 좀 배제하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네.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가치주를 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6개월간에는 위험 회피나 이런 것들이 더 저도 지금 이미 충분히 위험 회피가 반영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필수 소비, 오늘 같은 날도 다 내려가도 필수 소비재 오르고 이런 시기예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좀 전문 투자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이미 그것도 끝이 왔어요. 벌써. 그러니까 가치주도 이미 한 6개월. 자꾸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싸지 않다? 네. 그런 의미예요. 그냥 얘가 필수재이기 때문에 사면 안 되잖아요. 또 그 적정 가격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 필수 소비재도 그런데 에너지는 뭐 사실 굉장히 저평가였기 때문에 뭐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를 볼 때 원유가가 그렇게 폭락하려고 저는 보지 않고 일시적으로 폭락하지만 저는 그래도 한 60불대 이상 유지할 거로 보는 쪽이거든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에너지주 폭망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원자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원자재를 지금 투자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일 전쟁이 끝나버리면 먼저 폭락부터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베팅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원자재를 투자할 때도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는 이런 거죠. 원자재를 투자하려서 지금 요 상태의 이런 수급이라든지 지금 위험 회피에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예를 들면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예전에 그 전기차 이전의 자동차들이 썼던 그런 그 산업금속은 가지수도 작고 양도 적습니다. 반도체도 자동차용 반도체가 이전의 자동차들, 화석연료, 그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들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반도체 숫자는 적었는데 지금은 전기차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서도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가 입지가 굳어져 있어요, 지금. 네. 예, 그럴 정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원자재 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전쟁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나도 이 이슈가 없어져도 고공행진할 수 있는 원자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는 원자재들이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 얘는 이중 담보가 걸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투자를 해도 더 오히려 담보가 좀 더 이렇게 뭔가 보안 장치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단기적으로 가치주로 갈아타라는 얘기는 이전에 맞았던 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진짜 단기적인 포트에서는 1년짜리. 그래서 사실 저는 뭐부터 얘기해 드렸냐면 그 사람의 말이 맞는데 당신이 만약에 단기적인 주머니와 장기적인 주머니를 진짜 갖고 있다면 그러면 단기적인 주머니에 뭐 가치주라든지 이런 거 리츠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 봐라.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주머니는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요 주식은 장기로 보고 요 주식은 단기로 보나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냥 내 주식을 상당히 줄여가지고 그 가치주로 바꾸는 게 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내가 가치 있게 봤던 것들을 많이 희생하게 되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좀 늦을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앞서가기 때문에요. 사실 지금 요 상태, 요 균형으로 꽤 오래 봤거든요. 네. 다만 아직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고 전쟁이 끝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확 전환만 할 뿐이지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그런 투자의 관심에는 대상에는 기존이 아닌 새로운 것들을 보고 이미 많이 빠진 것들을 그들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가 아닌 전문 투자자들은 이미 이 시장 이후의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 그런 부분도 이미 거의 꽉 차 있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단기에 관련돼서도 지금 가치주나 이런 게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세계화가 반대로 가면요, 지금처럼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 와가지고 그 하는 이런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화를 깨고 밸류체인을 미국이나 각자에게 갖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게 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비용 증가가 일정 부분 따라와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만들었으면은 10,000원이면 될 게 미국에다 똑같은 공장 차리려면은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 때문에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비용 증가가 오죠. 네. 지금 바이든이 하는 일을 하면은 미국 내에다가 자동차 그 2차 전지 공장도 만들어 뭐 자동차 공장도 만들어 뭐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비용 증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1년 내에 그냥 샥 없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포트폴리오 안에 단기적으로 1년짜리 이런 2년짜리 포트폴리오 안에는 리츠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넣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장기적인 조금 더 장기적인 자산을 볼 때는 꼭 그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트폴리오 안에 단기적으로 1년짜리 이런 2년짜리 포트폴리오 안에는 리츠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넣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장기적인 조금 더 장기적인 자산을 볼 때는 꼭 그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건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것인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시대였었어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여러분이 확 와닿으실 건데, 첫 번째 인구 구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늙어가고 있어요. 중국도 노령화 시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렇게 해왔는데 중국도 그거 하다가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확 그 출산율이 낮아져 버려서 지금 조절을 못해서 난리거든요. 그럴 정도로 전 세계가 늙어가는데 베이비 부모라든지 이런 세대들이 지금 이제 고령화돼 가는데, 고령화되면 특성이 뭐냐? 자기가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소비에 대해서 인색해집니다. 점점. 소비에 대해서 인색해지면 물건값은 오를 수가 없죠. 저성장과도 연결돼요. 이런 고령화 추세는. 그래서 인구 구조가 디플레이션 시대를 가져왔어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큰 요인인데 뭐냐면 세계화라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서로 교역을 하면 단가는 떨어져요. 중국에서 만들어 오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만든 것보다 싸게 들여올 수 있거든요. 이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막아왔던 거죠. 또 하나는 기술의 시대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구글, 또 혹은 아마존 이런 데들이 플랫폼을 넓히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 정말 좋은 기술을 무료로 풀었던 거죠. 안드로이드 막 그냥 깔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운영 체계를 그냥 무료로 깔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구글이 우리 회사들은 쓰고 있는 구글 기본 무료 서비스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돈으로 따지면은 10불, 20불씩 낼 건데 무료로 제공됐었거든요. 이거 자체가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을 안 가져왔고, 이 플랫폼화 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걸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에 들어가면.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랑 경쟁하려면 나도 낮게 넣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시대가 왔는데,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는 이게 다 붕괴될 거냐. 이 추세가 바뀔 거라고 보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1년이든 2년이든 뒤에는 다시 디플레이션 시대가 옵니다. 그죠? 네. 그럼 디플레이션 시대가 오면은 어떤 거를 따라오게 되냐면 기술의 시대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디플레이션 시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게 되면 이 같이 따라오는 게 저성장이기도 하지만 저금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저성장 이 국면에서는 기술주만이 돌파구가 되죠. 네. 원래 세계화 시대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국가 간의 교역으로 GDP가 성장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러시아가 WTO나 이런 세계 무역에 합류함으로 해서 중국에서 생산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믿을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얘 거를 납품 받으면서 기업들이 이익을 내게 된 거니까, 그때는 뭐만 잘하면 됐냐면 중국에다 공장을 넣으면 원가를 20% 하락시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원가를 20% 하락시킨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이익을 20% 올릴 수 있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의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돌파구 나라, 다국적 기업으로서 좀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갖지 뭔가 새로운 기술 하나 만들려면은 얼마를 투자해야 됩니까? 그렇게 어렵게 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세계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 줄어들게 되고요. 하지만 세계화 끝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게 돈을 버는 방법이 그 지역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가 절감이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다국적격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힘들더라도 기술을 개발해서 뭔가 새로운 그런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네. 장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기술에 더 많은 투자, 그게 무형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대부분 무형자산 쪽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특색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 아까 그 디플레이션 시대나 저금리 저성장의 시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술의 시대와 맞닿아 있는 거다 보니까 세계화의 반대 흐름이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기술주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다시 돌아와 보면 지금 시대에 단기적으로는 가치주를 보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만 2년, 3년만 봐도 네. 같은 값이면 기술주가 쌓여져 있다면 그게 더 기회라고 봐야겠죠. 기술주의 시대니까 계속 될 거니까. 그러면 좀 한국 분들이 미국 주식에서 좀 많이 샀던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랑 엔비디아 이런 거 좀 많이 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진짜 한 50%씩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게 또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결국 그걸 볼 때는 사실 워렌 버핏이 말하는 해자라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타겟 광고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스냅이랑 이런 막 와장창 내려앉고 맞아요. 있는데 이것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애플의 정보 동의 이렇게 정보 보호 관련된 그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예고됐긴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성을 유지할 줄 알았는데 오늘 스냅을 보면서 아니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사실 지금 넷플릭스가 굉장히 큰 화두를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 플랫폼 맥컬프 법칙이라고 네트워크 법칙. 그래서 그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는 공통의 어떤 그 수익성 원칙이 있는데 한 명이 늘어나지만 수익성은 한 배만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 20배가 늘어난다고도 보고 네트워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한 명을 늘려놓으면은 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가만큼의 수익이 늘어나니까 한 명을 늘리는데 돈을 좀 투자하더라도 훨씬 더 남는 장사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비즈니스의 그 성장성은 뭘로 체크할 수 있었냐면 늘어나는 사람 숫자. 네트워크 숫자지 않습니까? 네. 사람 숫자. 그걸로 무조건 가격을 쳐줄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이 플랫폼 법칙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였어요. 네. 그런 비즈니스를 가진 대표적인 기업이 넷플릭스인데 이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일시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코로나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한 거라면 회복되는 게 분명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 그 경쟁자가 많아져서라면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라면 쉽게 이 점유율을 회복하고 사람 늘리는 게 쉽게 안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른 몇 개의 플랫폼들은 막 300만씩 늘었거든요. 넷플릭스만 줄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경쟁에서 이렇게 좀 감소하는 이 부분은 지속될 수도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전에 플랫폼 산업에 있어서 가입자 수를 보고도 그 회사의 미래 수익까지 쳐서 주가를 정당화 보던 그 방법은 없애야 되죠, 이제는. 그죠? 만약 넷플릭스라는 컨텐츠 산업이라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과거처럼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 말씀하신 거를 기술주들을 그냥 많이 빠졌다. 단순하게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니고 그 비즈니스를 조금 더 자세히 따져봐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넷플릭스 같은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답을 찾을 때까지는 쉽게 투자하기가 어렵다. 근데 답이란 건 지금까지 제가 보아왔던 많은 투자의 역사에서 보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이 플랫폼 기술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들이 야성을 쌓았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에 의한 수익 구조를 새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넷플릭스는 그런 류의 빅텍의 쪽에서는 제일 단일화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마존만 해도 사실 아마존이 너무너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 다양한 사업 구조를 미리미리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 나누다 애플 얘기도 드렸지만은 애플도 사실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군데 투자를 하고 있다가 지금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탁 등장하거든요. 저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XR이라 그래서 AR 관련된 그 기술이 이제 곧 이제 데뷔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 AR을 하기 위해서 이미 3년 전에 아이폰 안에다 AR 표준 기술을 넣어놨으니까 렌즈를 넣어놓고 비싸지만 넣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벌써 걔네들은 차곡차곡 다른 사업 부분에 신사업을 준비해서 이제 오픈하는 그런 걸 해가고 있는 반면에 아마존은 더하죠. 4년 전에 필팩이라는 헬스케어 기업을 사들여가지고 이제 미국의 그런 미국은 의료비가 높은 게 제일 문제니까 처방하면 배달까지 해주는 그 회사에다가 원격 의료까지 얹었거든요. 거기다 알렉사를 성공시켜가지고 알렉사를 사용한 원격 의료. 알렉사에다 카메라 달으면은 인공지능 비서인데 카메라로 환자를 비치니까 원격 의료가 다 되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사용해요, 알렉사를. 근데 업데이트 이런 문제가 하여튼 뭐 보안 문제가 많을 정도로.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아마존의 포석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각화된 사업을 가질 수 있는 빅텍의 구조라면 지금 낮은 가격에 너무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고 이들은 이미 준비해 온 새로운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는 그런 면에서는 좀 수익 구조가 다변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빅텍은 빅텍이라고 불렸지만은 뭐 현금도 많고 다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업 자체가 그 컨텐츠 산업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돌파구를 찾아서 증명하기 전까지는 가치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이제 빅텍 안에서도 되게 이렇게 쪼개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와, 그런 시대가 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벳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하지만 거기는 치명타가 있었으니까 지금 다시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 타겟 광고는 사실 알파벳 관련해서 이제 가장 치명적인 그런 부분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파벳은 사실은 인앱 결제를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쓰는 모든 그런 안드로이드에 진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인앱 결제를 강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막 이슈 나오고 막 소송 걸리고 했지만은 이제 6월부터 바로 시행하겠다고 지금 알파벳이죠. 구글이 선언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구조적으로 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안에 앱스토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켓에 들어가려면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데들은 말 그대로 전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광고의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요번에 실망은 유튜브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있지만 알파벳은 구글은 그걸 타개할 수 있는 구조를 또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이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게 단일하고 그게 아주 치명적인 부분에 있는 거라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겟 광고 그다음에 가입자 위주의 구독 경제 이런 것들은 아직 그거를 타개할 만한 기술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가치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현재는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 기업이 뭐 망했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싸졌기 때문에 살 때 뭘 먼저 살 거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조건을 좀 먼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빅텍 말고 좀 이렇게 그때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 보면서 그 크리스퍼 카스9 같은 유전자 이런 기술들을 아직 막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중소형주라고 분류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캐시우드의 투자 방법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그들은 그렇죠. 5년을 무조건 보고 있고요. 5년 캐시우드 요즘에 욕을 많이 먹고 약간 좀 제가 있었던 증권사의 자산운용사 계열사의 대표님이 제가 이제 한때 이제 계좌 관리도 했고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운용사 대표였는데 제가 회사 그만두고 막 그럴 때 연 2년 언론에 나와서 사과하셨어요. 운영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뭐 그럴 정도로 이게 극단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너무너무 정서가 안 좋으니까 막 그 다음에 3조 막 뛰고 막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캐시우드도 뭐 기행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지만 엄청 그런 거에 시달릴 겁니다. 뭐 사과하라는 등 뭐 여러 가지부터 해가지고 뭐 이럴 거예요. 근데 5년을 봐요. 네, 5년을 봅니다. 연 15% 해가지고 2배를 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얼라이언스 번틴에 있을 때부터 제가 지켜보던 사람인데 지금 2번에 걸쳐서 이런 위기 속에 자기를 증명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투자를 따를 수만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전자 기술 아크 GE에서 주로 투자하거든요. 제네릭
그 지인에서 온 거라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그 원칙대로 하는 거는 저도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주를 투자할 때 훨씬 이제 유망하거나 혹은 저희가 어떤 성장성을 볼 수 있는 기술주를 투자할 때는 좀 아예 나눠서 듀레이션이 짧은 걸 투자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긴 걸 투자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저희들처럼 이제 그 안에 산업들을 좀 분석하는 사람들은 아주 좀 더 많이 가까워진 걸 느끼는 산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로 보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유전체 관련된 기술들은 기술의 융합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가까이 온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분할 매수나 이런 것들도 좀 가까이 보고는 있지만 가장 권장하는 거는 아크에서 투자하듯이 5년을 잡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 한 번에 사는 것들이 사실 기술주 투자에 특히 이제 어떤 미래 기술주들 그다음에 나름대로 진짜 기대 수익률이 많이 높아야 되거든요. 아크가 얼마를 보냐면 연 15% 5년 동안 2배를 봅니다. 그런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가지려고 해도 5년을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수준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많은 사람들 저는 이제 뭐 90년대 뒤부터 이쪽 일에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셀트리온 그런 스토리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형적으로 바이오 주식을 투자할 때 실패하는 많은 보편적인 이유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이유들을 대부분 갖고 계세요. 이제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자기 정보력을 잘 적나라하게 모르세요. 내가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게 되면 이미 그 기업은 사실 8부, 9부 오른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네. 그거를 다시 갱신하고 또 다른 기술이나 또 다른 성장을 하게 되면 또다시 9부, 10부가 나오지만은 어쨌든 이번 이 이벤트에 있어서는 8, 9부가 돼야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샀더니 얼마가 올랐대더라, 무슨 부자가 됐대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진입을 하실 때 이미 자신이 너무나 충분히 아주 많이 오른 상태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 소식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 중에 잘된 데들이 투자 결과는 좋았을 수 있는 지금 셀트리온은 시달리고 있지만은 이전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냈어요. 근데 많은 스토리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손해를 본 이유가 뭐냐면 진입 시점이 틀려요. 너무 이제 뉴스에 의해서 투자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방법이 틀렸는데 뭐냐면 확신이 드니까 드는 만큼 대출을 땡겨오는 거죠. 어떤 마인드냐면 내가 지금 1,000만 원어치 사가지고 20% 오른다 그러면 200만 원 아니겠습니까? 200만 원 20%나 수익이 났는데도 200만 원으로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또 많은 일을 못 합니다. 그렇죠. 인생을 바꿔줄 돈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1,000만 원으로 할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1억을 투자하면 2,000만 원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금에 좀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 당시로는. 그렇게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올 때 금리가 올라.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셀트리온은 박살이 났는데 내가 내는 이자는 15배씩 막 늘어나는 거죠. 원투퍼치를 다 맞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식 손절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자 메꾸는 걸로 끝나. 다 뭐 무슨 가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만 남긴 거죠. 근데 바이오 투자가 이런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요 사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미래에 좀 더 유망한 기술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미숙하구나.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매달 사면 됩니다. 부담 안 되게. 그냥 내가 매달 받는 월급에서 뭐 딱 떼어가지고 얼만큼을 20만 원, 30만 원을. 근데 그거 왜 안 하냐? 확신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이게 무의미한 지수로 보이고 되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올라갔을 때는 1억을 대출을 받을 만큼 확신이 생기는데 이게 내려가 버리면은 매달 그 넣는 게 무의미해져요. 왜냐하면 주가는 뭐 뉴스에 따라 올랐다 내렸다 또 뉴스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항상 이 적금식으로 투자하는 걸 못 하는데 이렇게 3년 뒤, 5년 뒤 이익이 발생하는 기술주를 투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도 그 주기를 그만큼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탈 없어요, 진짜. 그리고 진짜 대박 수익 납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더 싸게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틀리는 경우가 좀 많지 않아요. 거의 맞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주가는 갔는데 나는 한 주도 들고 있지 않거나 상처만 남아 있거나 이런 경우가 저는 100명이면 99명.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기술의 매력이
이 사람들을 과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매력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력적인 게 자기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이 정서죠, 일종의.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매력적이고 확 끌릴수록 상당히 내가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을 선택할 때 그런 거에 의해서 선택한 경험밖에 잘 없으시니까 안 하시다가 어느 거 한번 사보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실 실패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한 법칙만 지킬 수 있으면 매월 산다, 네. 좀 장기로 한다, 요것만 지킬 수 있으면 진짜로 상당히 알찬, 그리고 실패가 훨씬 없는, 그리고 진짜 수익률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만약에 조금 더 그런 기술, 아주 어떤 그런 장기 관련된 수익성을 가진 그런 기술이라면 적금으로만 투자한다라는 원칙을 가지시는 게 사실 조금 쉽습니다. 다만 이게 ETF 같은 걸 사거나 주식을 살 때 요 매달 사는 서비스 증권사가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수수료 얼마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서비스가 없으니까 자기가 맨날 사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것도 재미고, 네, 그렇게 매달 그냥, 네. 어떤 분은 보너스 받으면 애들한테 주식 사주고, 뭐 돈 생기면 애들한테, 얼마 전에 그 아나운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린이날 선물로 뭘 몇 주 사줬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걔 이름으로 계좌 만들고 거기에 주식을 넣어주는 건데, 10년에 그 비과세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도 증권회사 있을 때 많이 그걸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종목을 정하고 그 종목의 미래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정기적으로 하고, 저 사람 참 속 편한 소리 한다 이러실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조금 더 듀레이션이 짧은 거,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경쟁이 이제 레드오션으로 들어간 기술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중화율 10%에 들어간 기술, 요런 게 우리가 좀 지금 사도 되는 기술이고요. 거꾸로 지금 대중화율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은 확실한 어떤 세상을 바꿔놓을 기술들이 있어요. 혁신 기술들이. 왜냐하면 원천 기술 같은 것들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중심 기술이죠. 예를 들어 진 에디팅 이런 것들은 정말로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죠? 희귀병도 있고, 특히 암에 굉장히 이 안에 인비보 이런 그런 어떤 그 남의 세포를 갖다가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개입되면 단가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넓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혁신 기술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기술에 투자할 때는 아크의 기준을 따라서 5년 정도, 예, 그리고 매월 하면 제일 좋고, 매월이 안 되면은 일정 주기로. 왜냐하면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만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많이 떨어지면 사겠다. 이거는 절대 어렵습니다. 머리 터져요. 어떻게 많이 떨어진 건지 알 수도 없고, 예, 그거 생각하다 딴 걸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계적인 거, 주기적으로 어떤 기간 동안 사는 게, 이게 좀 우리가 사는데 다른 삶을 갖는데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또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한 30% 나스닥 기준으로 떨어졌는데 진입 시점으로 나쁘지 않다. 네. 여기서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네. 적립하면서 가는 시기적으로는 네. 나쁘지 않은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사안 자체가 좀 그래요. 불확실성의 두 개.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전쟁 요인,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요인이라는 건 투자 역사상 이런 식의 불확실성, 이런 식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누구도 이 어떤 시간을 정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라고 말하는 건 이 주제만 보면 우스운 얘기예요. 더 악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첫 번째, 이런 기업의 이익을 갖고 따지는 사람이라면 이론적인 바닥은 어느 정도 계산이 된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내는 그런 거를 4개의 사업 부분이 있는데 4개의 사업 부분을 다 최악으로 예상해서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지금 얼마, 카카오 얼마, 이게 나오거든요. 그 하단에 다 가 있어요. 가장 최악을 예상한 그 하단들에 가 있거든요. 그런 거 첫 번째 나오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악화되더라도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위험한 요인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 전쟁에서만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러시아가 매일 내놓는 양이 전 세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유럽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유가를 움직이지만, 미국이 지금 뭘 추진하고 있냐면 베네수엘라를 달래가지고 현재는 매장량 전 세계 1위가 베네수엘라예요. 다만 기술이 이런 걸 다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 없으니까 당장 드러나진 않지만 잠재력이 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당장 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 3국 얘네들은 그냥 바로 들릴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은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빈살만 쫓아가고 바이든이 가서 무릎은 안 꿇겠지만 예, 뭔가 하지 않던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셰일 오일도 지금 유가가 왜 이렇게 높으냐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죠. 사실은 유가가 150불 갔을 때보다도 원유가가 미국의 지금 실제 휘발유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때보다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왜? 전에 한번 150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150불 아니잖아요. 근데도 지금 일반적으로 미국 거기 보면 4불 대, 5불 대 막 나오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인데 왜 그런가 조사해봤더니 셰일 업체들이 늘리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행정명령으로 하고 있는데 요것도 아마 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가지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고 때를 말할 수 없지만 어디가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 그 에너지 인플레이션처럼 이렇게 대책이 마련되는 시간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시간이 되고 나면 예의 불확실성조차도 이제 감안하고도 주가를 계산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전쟁이 멈추지 않더라도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때가 지금 시간이 가고 그래서 하반기는 저희가 그래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역산을 해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월가에서 반 정도는 바닥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반 정도는 한 단계 더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거죠. 대표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거시적인 해외 사례 이렇게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는데 좀 국내 기업들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보면 특히 카카오 보면은 정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80, 70%, 80%까지도 빠진 네.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이런 거에 조금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치우쳐 있을 거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미국의 빅텍처럼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아.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뭐 스냅이나 뭐 이런 그 얘기를 할 때 이 기술은 이제 그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그 한계 이른 기술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타겟 네, 광고 관련해서는 이건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애플의 그 정책은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고 이게 후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술 갖고는 서드 파티 회사들은 돈을 벌 수 없어요. 지금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떤 기술이 나와야 되냐면 기술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쪽은 돈을 벌 수 있냐면 서드 파티가 아니라 처음에 이 그 원천적인 그 앱 접속한 처음에 원천적 오리지널 앱에 관련된 정보를 모은 데들은 얘를 다 쓸 수 있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구조를 이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만 한정해서 저희가 이 사태에서도 그 가치가 깎이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한계에 이르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아마존이나 그 알파벳 같은 것들이 신규 사업을 몇 년째 준비해 왔다. 그리고 그 신규 사업은 새로운 기술 기반들이에요. 다만 이제 아까 제가 애플 같은 경우는 XR이라 그래서 AR 기술을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이 개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데서 사실은 이 AR, 이 XR 관련해서는 오큘러스라는 회사, 그 지금으로 말하면 메타가 가장 앞서 있어요. 돈도 제일 많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한계는 아까 비즈니스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조금 더 미흡한 거죠. 다만 제가 보기엔 XR 쪽은 메타가 제일 앞서 있는 거 맞습니다. 오큘러스를 갖고 있고 오큘러스는 작년도 매출과 올해 매출에서 특이한 그런 어떤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진보와 돈을 만들 수 있는 수익성 기반들이 움직이고는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애플은 아까 AR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 제일 먼저 올 XR 시대를 이 빅텍들은 준비해 왔는데 그런 것처럼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 신사업에 이미 진출해서 어느 정도 그걸 갖고 돈을 버는 사업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얘네들을 최저 밸류로 다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최저 밸류로 다 계산을 했을 때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얼마 걸려서 올라갈지 정도는 전 모르겠지만 이 두 개를 사는 데 있어서는 크게 고민은 없다. 지금 가격이. 예. 최악의 사태를 다 반영하더라도 다만 좀 변망은 어떠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혁신은 자꾸 다른 부분을 파괴하게 돼 있어요.
애플의 그 정책이 타겟 광고를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술을 파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파괴적 혁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기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빅텍처럼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계속 2년 뒤, 3년 뒤의 기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기술에 진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부터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에서 의미 있는 위치를 가진 기업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능력으로 봤을 때 앞으로 미래에도 생존하고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충분히 갖고 있다. 그 신사업에 진출된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까 아마존이 필팩이란 헬스케어 회사를 4년 전에 샀는데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 둘 다 4개, 5개씩 헬스케어 회사를 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도 이제 원격 의료가 점점 더 퍼질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준비가 돼 있고 그거를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다 밸류로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그게 얼마를 벌 거다 하는 것 자체도 맞지도 않겠지만 하지만 세상은 기술에 의해서 계속해서 단가가 하락되고 사람들의 문화가 바뀌고 소비 패턴이 바뀌는 걸 주도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앞서 있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FCF죠.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게 있는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미래에도 돈을 벌 거라고 보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면 가격도 아까 제가 따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저런 것들로 봤을 때 저는 지금 들어가는 걸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안 하는 편입니다. 네. 혹시 삼성전자도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네. 삼성전자는 네. 동네 북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못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이유가 같아요, 거의. 예를 들면 한국 지수가 사실은 지금은 한국이 더 낫지 않습니까? 미국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빠지는데 한국은 빠져도 다시 자꾸 반등 나오고. 이미 빠졌어. 그죠? 2,600을 계속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떨어진 비율 한 달만 따지면 한국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작년 7월부터 미리 빠졌잖아요. 작년 7월부터 빠졌던 이유가 뭐냐? 그 IPO 그런 것 때문에 대형주 수급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외국인이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데 그게 삼성전자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은 이유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좋은데도 낮은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무식한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경험했던 것 중에 오랫동안 충분히 빠진 것만큼 강력한 상승 이유는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가치가 있어야겠죠. 예,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왜 검증이 되냐면 하여튼 마지막까지 버려야 올라가요. 많은 사람이 포기를 해야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조금 안타깝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있다. 그 확신을 이제 더 이상 지겹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과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둘 다 공통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요즘 환율을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움직이는 부분이 가장 아마 그런데 긍정적입니다.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는 빠를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그 대신 끝은 보이죠.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105까지 빠르게 갔다가 지금 100일까지 순식간에 떨어졌어요. 달러가 추세적인 하락을 그러니까 약화되는 거는 사실 좀 기간이 남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미국의 경제가 더 좋고 다만 이제 침체가 온다 그러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 쉽게 약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약세가 추세적으로 계속 약세 쪽으로 가는 건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외국인들은 저는 항상 제가 봤던 삼성전자를 살 때 삼성전자가 좋아서 살 때도 있지만 한국을 사고 싶을 때도 삼성전자를 삽니다. 다음에 원화를 사고 싶을 때도 삼성전자를 사요. 원화는 이제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요. 이 원화를 사버리면은 자기네들이 올려서 자기네들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원화를 직접 못 삽니다.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환율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삼성전자 살 수밖에 없어요. 반대죠. 환율을 팔고 싶을 때 삼성전자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보실 때 환율이 1,300원을 찍고 지금 1,290원대, 지금 1,270원대까지 딱 내려와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환율이 점점점 그러니까 원화로 말하면 강세로 가는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악의 약세에서 들어가서 쭉 강세 국면에서 수익을 내거든요. 대부분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은 원화를 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주식보다도.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환율을 보고 있어서 그런 면들은 좀 앞으로는 방향성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단지 짧은 아주 가까운 기간에 나오기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있어 보이고 삼성전자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시달려서 가격으로는 증명을 했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차티스트인 분들은 뭐 더블 바닥 얘기하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충분히 그 눈비를 맞았죠. 근데 그걸 선택하기가 제 마음은 제일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 삼성전자를 최근에 이제 그 선택할 때 마음이 좀 가벼웠다는 거. 저는 뭐 특별히 막 삼성전자를 막 자세히 말하시는 애널리스트처럼은 말씀 못 드리지만 저로서는 삼성전자 사는데 마음이 가벼웠던 게 제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글쎄, 근데 이제 네. 오해를 살까봐 이제 쉽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뭐 워낙 많이 이슈가 됐고 워낙 많은 분들이 의견을 말했고 저 같은 사람이 삼성전자 말한다고 해서 그런 권위가 있을 입장도 저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사가지고 뭐 삼성전자 걱정은 물론 시간은 담보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정해진 돈은 못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정해진 돈이 아니라면 예, 올해 말까지 정도 저는 보면 그런 좋은 의견을 갖고요. 다만 이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이제 그 제가 사이클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 경기순환 사이클과 구조적 사이클 얘기를 드리는데 그걸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때로 투자는 좀 더 높은 데서 내려다보듯이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지금 1년이 아니라 10년을 봐야 하는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은 훨씬 더 좀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가 사이클을 좀 한다라고 체크하는 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삼성전자 하면서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한국은 이 긴축이 어려움이 되는 시기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약합니다. 신흥국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언제 그러면 확 꽃을 피우느냐? 달러가 약세로 전환돼서 본격적인 구간에서 한국이 좀 더 빨리 먼저 오르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시기인 수익률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신흥국 투자를 물어보시는데 아직은 좀 이르고요. 달러가 본격적인 하락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흥국 투자 그때는 좀 조금 약간 비중을 뭉치를 하셔도 돼요. 신흥국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이 위기 이런 이 사이클의 흐름 자체가 이제 양적 완화하고 돈 풀고 금리 내리고 했다가 다시 금리 올리면서 하는 때인데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 거니까 항상 미국만 이제 올릴 수 있었어요. 지난번 금융위기 때도 미국만 유일하게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만 올릴 때는 당연히 달러도 강세고요. 그다음에 금리 관련해서도 강세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긴축이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다 시장에서 반영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사실 금리를 대부분은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달러가 강세로 그러니까 약세로 바뀌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그 전쟁과 그다음에 이 공급망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런 거라서 제 생각에는 하반기 들어가서 연준이 더 이상 지금처럼 빠르게 긴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시장에 어느 정도 공개되는 컨센서스가 되면 달러는 바로 약세일 것 같아요. 그때쯤에는 신흥국을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봐서는 한국이 그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군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삼성전자도 반응이 올 거고 외국인이 살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달러 약세가 지금은 현재로서는 키가 하반기 가장 그 매크로 중에는 환율이 좀 중요하다. 특히 달러가 약세로 만약에 추세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면 이때는 좀 신흥국 비중을 이제 새로 만들고 늘리고 해도 할 만큼 충분한 그 대가를 줍니다. 매번 그래왔죠. 그 신흥국에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도 포함이 될까요? 사실은 중국은 독자적인 그룹이기 때문에 그 신흥국에서 중국을 널리는 안 맞고요. 지금 중국은 따로 지금 이제 오히려 하반기 초반에 글로벌 안 좋아도 중국은 좋을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이제 부양이 아주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계속 구두로 했지만 이제 실제로 실행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지표는 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M2 증가율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금리도 실제로 막 인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가 실제로 진행돼서 중국은 인프라로 부양을 해요. 주로 인프라 사업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제 다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지금 이제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는 어느 정도 반응이 올 거라고 보는데 얘는 아까 제가 신흥국 투자하는 흐름과 같이 안 보셔도 됩니다. 따로 움직이는 거고요. 요거 말고 이제 중국이 물론 이때 초를 쳐가지고 신흥국이 좋아지되 중국이 막 안 좋고 위기설 나오면 신흥국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GDP의 16%도 될 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신흥국의 얼기설기 영향이 너무나 많아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중국이 안 좋으면 신흥국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나빴던 때에서 그러니까 올해 적어도 시진핑 그 결정될 때까지는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초는 안 칠 거로 보여져서 그런 면에서는 중국은 그냥 중립 변수로 볼 수 있고 중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투자할 상황이 됐을 건데 그렇게 보고 나머지는 이제 신흥국 그 관련해서 말씀하신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것 같고요. 다만 과거에는 광범위하게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게 있냐면 이미 앞서 오른 신흥국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원부국들.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호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흥국이지만 주가가 좋아요. 현재. 그래서 그런 데들은 요번 달러 약세 이 부분에서는 꺼지진 않겠지만 걔네를 살 이유는 없죠. 이미 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데들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흥국은 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처럼 그렇게 나머지 신흥국들은 좀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좋은 건 뭐냐면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도 FDI라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뭐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짐은 보이고 있으니까 그 대신 제가 이 얘기 왜 꺼내냐면은 자꾸 이제 신흥국 하지만 절대 변수 아주 중요한 그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예, 미리 사시는 것보다는. 왜냐면 지금은 다른 그것들도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익률의 파괴력이 이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게 이제 미국의 이런 긴축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시장에 반영된 다음에 신흥국이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신흥국이 좋을 때 이때 수익률들은 꽤 큰 편이라서 한번 노려볼 만 하시죠. 대표님 그러면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선 인터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던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또 침체가 확실하다는데 침체가 오면 도대체 얼마까지 빠지는 거냐. 뭐 좋아진 거는 둘째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너무 우울하다. 너무 불안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 와닿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이미 빠져 있는데 또 침체라는 것들을 또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은 좀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한 데다가 또 이제 침체를 반영하고 그러진 않고요. 예를 들면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침체가 온다면 10% 아래로 봐요. 월가가 보는 거니까. 지금 월가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계속 이제 그 상황들을 반영하면서 S&P 목표 지수를 낮추고 있는데 침체가 실제로 확실시 되더라도 지금부터 10%를 볼 정도로 지금 시장은 충분히 빠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새로 침체를 반영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침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되게 좀 그런 얘기인데 리서치 센터나 이런 전문가분들이 한 방향으로 공통된 소리를 할 때 한 번도 그 방향으로 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다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현역에 있을 때도 12월 달, 1월 달에 코스피 3,000 막 이래가지고 리서치 센터가 다 동의해서 엄청나게 그런 때는 이상하게 1월 달부터 안 좋았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면 우리나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월가가 거의 이제 S&P에 대한 그런 지수 조정이나 그다음에 침체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시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과 반면에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연준은 필요에 의해서 지나치게 올리더라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대응을 이미 경험한 데다. 말씀드렸던 3번 침체에 빠지지 않은 3번의 경우가 다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재빠른 대응을 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재빠른 대응이 뭐냐면 막 올리다가 사람이 무안하잖아요. 갑자기 내리면 이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올렸어 그러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5개월에서 한 10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마지막 올린 거로부터 5개월 내부터 빠르게 내렸던 3번만 성공을 한 거예요. 그중에 제롬 파월은 2019년도에 자기가 경험해 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뭐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제 얘기 아니죠. 블러드나 요즘 몇 명 나와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최악의 시나리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올리더라도 바로 내려서
경기를 방어하는 거를 연준은 알고 있다. 또 그게 가장 큰 중요한 그들의 과제 목적이다라는 거고 지금 다만 그런 걸 왜 풀 수 없느냐? 그렇게 풀면 그거 막 긍정적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조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심리적인 영향, 아까 소프트 데이터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마음속에 인플레이션을 다 마음에 품으면요. 어디서 나타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만약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조절이 안 되면 연준은 끝이에요. 마음속에 그거는 자기들이 어떻게 바꾸지 못합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 지금 자꾸 강력한 긴축이나 이런 얘기를 해왔고 그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통하니까 이제 와서 바로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지난번 그 제롬 파월 그 발표한 5월 그 발표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좀 받고 그런 부분들이 제 섣부른 판단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믿지 마시고요.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이제 저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연준 이사들은 이제 같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사람들이 뿐이다. 실제로는 먼저 사람들을 위협한 다음에 제롬 파월이 서서히 풀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그들이 원래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인 뉴스에만 너무 그렇게 그래서 심각한 그 최악의 시나리오만 생각해서 어려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생각했지 않았던 일들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제하고는 오늘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시장이에요. 어제까지는 정말 빠질 이유만 있는 것 같더니 오늘은 올라갈 이유만 찾아내면서 바닥을 계속 높여가는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만 봐서는 어디 올라가게 보입니까? 지금 같아서는. 그런데 시장은 언제나 갑자기 돌변하듯이 올라간 적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몸 관리 잘해가지고 이제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이렇게 버티는 것처럼 어려움이 올 때 그런 것처럼 밥 잘 먹고 또 운동하고 그다음에 뭐 이러면서 관리하는 걸 버티는 것처럼 지금은 이 멘탈부터 해서 잘 관리하셔서 잘 버티시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내가 잘 버텼구나. 이게 그러길 잘했다. 이러실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대표님. 그 희망과 용기의 말씀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님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머스트 투자자문의 대표이시자 투자의 지도의 저자이신 장재창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